연소 문제죠. 최성기 화재 때 얘네들을 설명해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피난, 승강시 피난기에 대해서 나왔고요. 아, 이번 시험에 아주 성능 인증을 그냥 제대로 그냥 그러니까 특히나 피난 기구 관련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봤단 말이에요. 피난 기구는 아마 손도 못 댔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이 풀었겠죠. 일반 건축물 롤오버와 LNG 롤오버. 그러니까 용어가 같잖아요. 용어를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낸다? 난 이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거. 차이점이 뭐 있어? 건축물에서 하고 이건 차이점이 완전 뭐 이건 다른 건데. 건축물하고 산업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현장, 용접 용단. 그러니까 임시 소방시설도 이제 올해 7월인가? 또 바뀌죠. 임시 소방시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의 이제 걸쳐서 물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배터리용 소화 장치가요. 지금 거의 없어요. 배터리용 소화 장치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요게 적응성이 있냐 없냐까지도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프리에 뉴턴, 뭐 기체 분자 운동론, 브레이엄. 이게 각각에 물어봐도 이게 다 10점짜리로 낼 수 있는 문제예요. 뭐 25점 하나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각각을 쪼개면. 근데 이 네 가지를 25점짜리를 물어봤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그 핵심만 딱딱딱 쓰고 넘어가도 돼요. 이런 것들. 자,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시죠. 최성기 화재 연소 속도. 0.5 A 루트 H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계급부 면적.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할 때 요게 식이잖아요. 식. 요 식의 요 항목들을 설명해 주면 돼요. 요 식의 항목들. 그래서 A가 크면 빨라지고 H가 크면 빨라지잖아요. 요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급부 면적, 높이 클수록 복사에 의한 그러니까 열손실도 발생합니다. 계급부가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계급부 면적이 같으면 이제 횡장창과 종장창 이게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열손실 관련해서 이제 푼 거예요. 연속도가 얘네들 크면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대신에 어쨌든 밖으로 방사되는 복사열도 커진다. 그 다음에 화재 온도와 화재 계속 시간. 얘는 이제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돼가지고. 요 세로축, 여기가 이제 온도 항이에요. 이 HRR이라는 게 이제 방출 열량인데, 온도가 높다, 방출 열량이 일단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간이죠. 타는 시간. 얼마나 오래 또는 짧게 타느냐. 자, 여기 이제 화재 가혹도라고 했습니다. 요거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도는 이 온도와 시간에 영향을 받죠. 온도와 시간. 그 온도와 시간은 환기 요소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환기 요소를 가져온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게 환기 요소잖아요, 환기 요소. A 루트 H가 환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의 어떤 구성 흐름을 잡을 때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위아래가 연결이 되게끔 흘러가야 돼요. 문맥상. 그래서 환기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환기 요소는 또 뭐냐? 환기 요소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화재 온도가 화재 지속 시간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거 제가 그래프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되냐 이거죠. 물론 유류인 경우 급격하게 탈 수 있고 뭐 다른 합판 목재 또는 뭐 방염 처리된 물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 환기 요소에 따라서도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환기 요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기 요소가 크다. 그럼 화재 온도가 높다. 그 말은 뭐예요? 산소 공급이 충분한 거죠. 가연물도 많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그러니까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잘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재 계속 시간은 짧아진다. 왜 짧아져요? 하는 물건은 한정적이죠. 제가 이 면적은 다 같을 수 있다고 했죠. 면적은 같아요. 시간이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타면 빨리 꺼지는 거예요. 늦게 타면 늦게 꺼지는 거고. 화재 하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고, 반대로 환기 요소가 작다. 그럼 화재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보단. 공기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다 타면 충분히 공기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의 계속 시간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재 온도와 화재 계속 시간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서로 반대죠. 온도가 높으면 시간은 짧고 온도가 낮으면 시간은 길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 요 연소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환기 요소에. 그 다음에 배구부의 화염 분출 형상 해가지고, 제가 이 코안다 효과를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코안다 효과 찾아보면은 이런 예들을 많이 들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뭐 코안다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수도꼭지에 물이 떨어질 때 숟가락을 대면 코안다 효과에 의해서 휜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코안다 이펙트에 있는 그 유체 흐름 속도는요, Z 흐름입니다. Z 흐름. 유체 흐름. Z 흐름이 아닌 유체의 흐름은요, 코안다 이펙트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수도꼭지에서 떨어진다. 이게 Z 흐름은 아니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공기는 가만히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거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Z 흐름은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A4 혹시 낱장으로 하나 있나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 있죠? 그거 빼가지고 하나만 빼보세요. 앞장 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굴곡지면이죠. 굴곡지면. 제가 바람을 불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들리죠? 이게 왜 들리냐면 이게 양력의 원리예요. 양력. 그러니까 유체가 둥글진 곡선을 빠르게 흐를 때 뜨는, 얘를
그러니까 이 곡선을 잡아 올리는 힘이 작용해요. 그게 구심력에 대한 이제 원심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분출 형상의 코안다 이펙트를 가지고 쓴다는 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염의 분출력이 과연 Z 흐름이냐, 얘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화염의 분출력이 Z 흐름이냐,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형상을 할 때 저도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요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정전기적 인력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출 화염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 벽으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화염 길이가 신장된다. 자, 벽에서 이제 화염이 일반 요 공간보다 저기 모서리 면에서 더 빨리 성장한다고 했죠. 그거는 공기가 인입을 하는데, 공기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화염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작용도 해요. 근데 이 가운데에 있을 때 화염은 사방에서 공기가 들어오죠. 근데 벽 모서리에 있는 거는 반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기 인입이. 그러니까 냉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냉각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위로 빨리 더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제 모서리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속도보다 4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왜? 공기가 인입되는 면적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여기는 이제 화염이 벽면에 있으니까 EQ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운데 있을 때는 Q라고 한다면. 그래서 공기 유입이 반으로 줄어서 화염 길이가 더 빨리 위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상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그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벽에 붙고, 벽에 붙어서 성장을 하는데 공기의 인입이 반으로 줄어드니 좀 더 빨리 성장을 하더라. 그 다음에 환기요소. 화재는 중성대를 기점으로. 창문에 보면은 위로는 분출되고 아래로는 공기가 들어오죠. 위로는 분출, 아래로는 유입. 그래서 개구부가 종장창인 경우 횡장창보다 분출력이 더 셉니다. 밖으로 나가는 힘의 작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힘이 커야 위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픽스로우라는 거는 뭐냐면 그 농도차예요, 농도. 이 사람은 농도차가 발생하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분출이 되는 거예요, 화염이. 그러면 여기 이제 벽인데 얘가 화염이 분출될 때 어쨌든 공기가 이쪽으로 인입이 되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인입이 되겠죠. 여기로도 산소.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급격히.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인입이 되는데 여기는 공기가 인입되기에 좀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 산소의 공급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농도 차에서 붙는다는 거예요. 산소가 빨리빨리 소모돼가지고 이쪽으로 붙는다. 이게 여기 보면 외벽 사이가 진공으로 발생한다는데 진공이 발생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진공이 발생하려면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공기 농도가 다른 데보다 빨리 낮아진다. 그래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공기가 인입되잖아요.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붙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상층부 연소 확대 방지 대책에서 이제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연물의 양이 적어야겠죠? 가연물의 양을 줄이려면 불연재료, 아까 그래도 불연, 주물연, 난연보다는 불연재가 그나마 덜 타니 불연재료의 비중을 높여야겠죠. 그 다음에 창 크기를 최소화해야겠고, 근데 뭐 요거는 현실성이 약간 떨어져요. 요즘에 다 미적 이런 감각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파트들도 다 보면 통창이에요, 통창. 다. 아주 이쁘게 짓는다고. 그 다음에 소방적인 대책으로는 이제 수납 설비, 드렌처 설비. 그 다음에 연수 확대 방지용 5개 스프링클러. 이게 예전에 실제로 그 부산에서 한번 오동작 나가지고 터진 적이 있어요. 마른 하늘에 비가 오는 거야. 이거 아파트 주변을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 그 외벽에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다 있었던 거예요. 얘가 터진 거야. 바깥으로. 그래서 뭐 물방울이 확 흔들리니까 비 오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이제 얘가 터진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국내의 어떤 법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NFPA 기준인데, 근데 그걸 어쨌든 국내에도 도입을 하면 이거 좋잖아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이 연수 확대가 상층으로 빨리 되니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액티브 대책으로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방화 대책으로는 이제 이렇게 스펜드럴 캔틸레바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요즘의 건축 트렌드에 보면 또 안 맞는 대책이에요. 옛날에는 요거 캔틸레바가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많이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난간이 이렇게 있죠, 난간. 여기 창문.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좀 뭔가 튀어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얘가 다 이거 캔틸레바예요, 캔틸레바. 그래서 옆반에 넘어갈 때 여기 창문 밖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게 캔틸레바였던 거지.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을 보면요,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길병원, 인천 길병원 그 옆 동네 사는데, 제가 우연히 가다가 창문을 봤는데, 와, 이건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창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도 이 길병원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창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이, 층마다. 근데 여기에 그 내화 구조로 벽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외벽이에요. 외벽이고,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죠. 그럼 내화 구조로 이만큼씩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튀어나오고 얘는 사선으로 이렇게 하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 창문이 있고, 내화 구조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건물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옛날에는 진짜 건물 제대로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그런 이제 미적 감각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제 화려하고 이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창을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스펜드럴은 요 높이죠, 요거. 요 높이. 요 높이. 그러니까 90cm 이상은 돼야 여기에서의 화재가 여기로 연수확대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90cm 이상은 돼야. 그래서 아까 우리 방화판 구조에서도 보면 이게 90cm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방화 유리창, 아까 방화판. 자, 고려사항을 보면 이제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많이 쓰니까 이 구조에는 좀 패시브로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 액티브로 좀 보완을 하자라는 취지로 쓴 거예요. 여기 보면 400mm로 채웁니다. 이게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면 여기가 이제 400mm가 되는 거죠. 아까 스펜드럴 최소 90cm 이상은 돼야 연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400mm로는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창이잖아요, 창. 창은 뭐다? 다 비차열이다. 그러면 여기서 분출이 되면 이 복사열이 실내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 안에까지도 복사열 때문에 또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출력이 세다면. 그래서 이런 구조일 경우 아까 요런 여기다가 헤드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다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돈만 들이면. 아니 어차피 여기다가 헤드 설치하잖아요. 하향식으로 헤드 설치하는데 요거 물론 여기와 여기는 시스템이 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와 여기는 시스템이 다르긴 해야겠지만 밑에서 밸브를 따로 둬가지고 어쨌든 기계실은 하나잖아요. 기계실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시스템 보안을 통해서 좀 방지하는 대안을 좀 고려하자라는 취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저도 이거를 풀면서 이거를 왜 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왜 냈을까? 이게 좋다고 해서 냈을까? 아니면 문제가 뭔가 있어서 냈을까?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생각하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출제 의도를. 근데 여기 이제 피난식 승강기의 특징을 보면 이게 이제 출제 의도랑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피난기구는 근데 얘 단점은 이제 휠체어 탄 사람은 피난이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휠체어를 타지 않은 일반적인 재해 약자들은 다른 어떤 피난기구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피난기구는 대부분 이제 10층 이하죠, 이하. 10층 이하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얘는 전층에다 설치할 수가 있죠. 얘는 전층에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의 기본 개념이 뭐죠? 피난의 기본 개념. 양방향. 그죠? 양방향 피난. 양방향 피난이 일단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계단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계단식이다. 만약에 출입문으로 피난할 수 없다면 어디로 피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1층에 살아요. 만약에 양방향 피난이 안 된다. 1층으로 이사 가세요. 1층으로. 1층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층에 설치가 가능해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난 약자도 편리하게. 왜 딱 올라서가지고 이 레버만 탁 누르면 이게 직 내려가요. 레버만 탁 밟고 있으면 쭉 내려가. 그 다음에 내가 딱 여기서 물러서잖아요. 자동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이 또 올라타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면 또 내려가. 그러니까 무동력으로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중으로. 그러니까 20km 이상만 올라타면 그냥 내려가요. 20km 이상 올라타면. 그 다음에 내가 비키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피난이라는 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왕관기처럼 그런 피난기구는 설계를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요게 저는 뭐랄까 출제자의 출제 의도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요거 좋으니까 왕관기 쓰지 말고 얘를 쓰자라고 이 문제를 낸 게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이거 승강식 피난기 좀 문제가 이슈화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테스트를 이제 성능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5,000회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동작 시험. 그러니까 5,000번을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5,000번을 해야 돼. 그 동작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5,000번이 말이 5,000번이지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어? 이거 테스트하는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5,000번 되나 안 되나. 물론 이제 뭐 기계가 알아서 테스트 세겠지만 이게 한번 테스트할 때마다 뭐 하루에 다 끝날 수 있을까 이게? 하나 테스트할 때?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5,000번 테스트 안 하고 인증을 내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번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능 인증 받고 막 했는데 어쨌든 뭐 다시 성능 인증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이제 없어서 다시 성능 인증서를 재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쓰자는 취지로 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 설치 기준. 이제 대피실, 대피 공간에, 이건 이제 소방 측면이죠. 만약에 이게 건축이라면, 건축은 이 피난식 승하기를 어디다 하냐면, 발코니 바닥에다 합니다. 대피 공간에 하는 게 아니라, 발코니 바닥에 해요. 그게 뭐냐면 발코니 바닥에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발코니 바닥에 대피 승강식 피난기 설치하면 대피 공간을 면제해줘요. 건축법에서. 근데 소방법은 뭐예요? 대피 공간에 설치하라고 돼 있죠. 대피 공간에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출제도 자주 됐습니다. 건축법에서의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소방법에서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비교 설명해라.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어요. 구조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도시험 기준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성능인증 거기 나와 있는 기준인데 5천회 연속 해야 돼. 5천회 연속하고 요 하강 속도 요 사이여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승강할 때는 요 속도로 승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제 의도를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에서의 롤오버와 LNG 저장 탱크에서의 롤오버. 이 건축물에서의 롤오버를 요 그림을 보면 요게 일단 가늘고 긴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늘고 긴 공간. 되게 좀 좁은 공간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가늘고 긴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화재가 났어요. 여기 실에서 화재가 났어요. 이제 복도에 소방관들이 이제 진입하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화재가 나서 이제 문으로 연기가 이제 온도가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에 의해서 복도로 막 이렇게 천장 위로는 연기가 막 다니고 있어요. 복도 천장에. 그러니까 막 고개 숙이고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복도 긴 공간이라면 소방대가 여기서 이제 물을 막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복도 끝에 여기가 복도 끝이라면 여기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는 여기는 화재가 없었어요. 화재실에서만 화재가 났어. 근데 나중에 불을 막 끄다 보니까 뒤에서 화염이 덮치는 거야, 소방관이. 여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롤오버예요. 뭐 화염이 뭐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어떤 하나의 형상이고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소방관들이 이제 NFPA 그 보고서 자료를 보면 이걸로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롤오버에 의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뭘로 할 거냐 이거지. 대책이 뭔지 알아요? 문을 닫고 들어간다요. 문을 닫고 들어간다. 문을 닫고 들어가래. 자, 여기서 화재가 나면 얘는 다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 가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서 화재가 나냐면, 여기 이제 개방돼 있단 말이에요, 개방. 거기서 공기가 인입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가연성 혼합기로 바뀝니다. 가연성 가스 자체는 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공급돼야 혼합기 연소 범위 안에 들어와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공기가 인입돼서 혼합이 되다 보니 여기 이제 온도가, 가스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이 돼서 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덮치는 거죠, 도망. 그리고 어떤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 실린 제트 플로 온도가 여기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높아요. 온도가.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가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높아요. 중간에서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연성 혼합기 형성돼서 화재가 나는 거죠. 요거를 답안에다가 이제 표현하려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구획대실에 화재가 나고, 가연성 혼합기가 이제 천장 아래. 어떻게 보면 가연성 혼합기는 아니죠. 가연성 가스가 먼저 축적이 되고 공기가 인입돼서 혼합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그때 이제 롤오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된 실이 가늘고 긴 형태이거나 복도 이런 등에서 발생을 하더라. 그다음에 LNG 탱크의 롤오버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게 단일 성분 LNG면요, 이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쭉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유전이 달라. 이쪽에서 LNG 수입한 거랑 요 유전에서 수입한 LNG. 그러니까 LNG마다 그 유전의 조성이 달라요. 성분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쪽에서도 수입하고 이쪽에서 수입했는데 저장을 하려니까 탱크가 하나뿐이 없네. 탱크를 더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은 LNG 탱크에다가 이 두 개를 저장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이제 LNG는 다 액화 가스죠. 액화. 온도를 낮춰서 압력을 높여서 한 건 아니에요. 온도를 낮춰서 저장 취급하는 물질인데, 얘가 이제 이 안에서 이게 단열을 물론 하지만 100% 단열이 안 됩니다. 여기서 지열도 올라오고, 만약에 옆에서 뭐 심한 경우 화재가 났다. 그럴 경우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은 가벼운 애들이 위에 있겠죠. 밀도가 가벼운 애들. 밀도가 좀 무거운 애들은 밑에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계속 얘 열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지열에 의해서 열을 받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 밀도가 얘는 높았는데 지열 때문에 얘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순환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얘는 이제 낮은 밀도 상태고 얘가 이제 고밀도가 된 거예요. 고밀도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지. 난 낮아져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에서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야, 너 어디가? 그러다가 얘의 어떤 중량을 밀어 올릴 정도의 밀도가 저하되면 갑자기 얘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돌비라고 하거든요. 돌비. 돌비라고 들어보셨죠? 돌비 서라운드. 옛날에 한참 그 90년대 소니 그 막 스피커 같은 거 막 채널 막 이런 거 선전할 때 돌비 서라운드 막 했단 말이에요. 광고 보면 어때요? 여기 스피커 달아놓고 막 이렇게 막 그 영상이 그러잖아요. 이 돌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플래싱 증발이라 해가지고 얘가 위로 확 올라가면서 위로 그냥 빵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일 오프 이제 가스가 그러니까 기화 증발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돌비. 그래서 이제 롤 오버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롤오버의 원인은 요거예요. 밀도차에 의한 층상화. 그러니까 다른 유전에서 채취한 LNG를 같은 탱크에 저장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책은 나왔죠. 따로 저장하면 돼요. 따로 저장하면 돼요. 근데 이제 회사 여건상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섞는 거지, 섞는 거. 그러니까 층상화가 안 되게 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도 조성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안 되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대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건축물에서의 롤오버의 대책은요, 이건 뭐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화재 진압하러 들어갈 때 롤오버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복도에도 배연을 하자. 그러니까 연기가 찰 만한 곳에 배연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현실 가능성이 있진 않아요. 그럼 모든 건축물에 다 덕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죠?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섞어서 낸 의도를 이 문제를 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 두 개를 묶어서 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요런 문제 형태를 우리 땡땡 화재 형태라고 해요. 땡땡 화재. 땡땡 화재. 그러니까 공사 현장 화재, 또는 창고 화재, 전통시장 화재, 반도체 공장 화재, 뭐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땡땡 화재. 그러니까 얘도 보면 공사 현장이잖아요, 공사 현장.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의 비산물티.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공사 현장은 다량의 가연성 물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물적 조건은 충분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 조건인 불티가 튀어버리니까 연소확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불티의 특성을 보면 1600도씨가 넘는다고 그래요. 용접 불티가. 그리고 얘가 이제 비산이 되더라도 그 열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산된 후에도 상당 시간 이제 추결돼 있다. 실제로 이거 테스트한 거 영상을 봤는데 얘가 이제 비산이 돼가지고 스티로폼 어딘가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천히 스물스물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다 보니까 그때 불꽃 연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훈소 형태로 계속 스물스물 타들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열이 더 축적되니까 이제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불꽃 연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산 불티의 특징은 점화원이죠,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산 거리는 작업 현장의 어떤 여건,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화재 폭발 발생 원인과 대책에서 물적 조건, 가연성 물품, 에너지 조건, 비산 불티. 이제 얘네들이 만나서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불티가 단열재 내부로 들어가면 순소의 형태로 일단 연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결, 산소가 공급되고 추결이 돼서 이제 불꽃 연소로 전이가 되는 거죠. 자, 대책은 이제 물적 조건 관리와 에너지 조건 관리,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정리,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탈만한 것들을 좀 어떻게 막는 거예요. 탈만한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뭐 방화포. 그죠? 용접 용단하기 전에 방화포를 덮는다든가 아니면 얘네를 치운다든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 누설 여부, 그러니까 가스 누설 감지기 보고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 이런 것들. 전기, 기계, 기구 등은 이제 절연 조치를 하고, 이게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막 나전선 같은 거 그냥 막 이용하고 할 경우가 많거든요. 절연 조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기, 기계, 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게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비산불티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용접은요, 아크입니다, 아크. 그러니까 내가 저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용접봉 들고 용접한다고 해서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죠. 누전 차단기는 아크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를 이용해서 뭐 한다 해가지고 이 비산불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비산불티는 무조건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물적 조건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부. 뭐 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를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걸. 창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뻥 뚫린 공간에서 스프링클러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가지배관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주의할 수밖에 없는, 예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방. 그죠?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시소방시설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예요? 화재가 난 후에 대응책이잖아요. 근데 비산불티를 예방을 한다? 용접하지 말란 얘기지. 용단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시공 현장에서 주로 쓰는 그 배관 연결 방식이 그루브드 연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 접합 방식에는 뭐 있어요? 나용 풀지가 있죠. 나사, 용접, 플랜지 이음, 그루브드. 딸깍 끼우는 거. 딸깍 끼워가지고 이제 볼트 채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요즘 입상배관에 다 그런 방식으로 해요. 입상배관이고. 근데 이제 가지배관 같은 경우는 다 용접을 합니다. 근데 입상배관은 유동식 그 조인트를 써야 되니까 유동식 조인트를 다 층마다 체결해요. 그러니까 비산물질을 어떻게 막는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물적 관리 차원에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요건. 자, 고려사항 보면 요거는 이제 화재가 난 후에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임시소방시설이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이제 견적을 낼 때 얘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발주처에서 야, 임시소방시설은 니네가 썼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공사비에 넣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공사예요. 내가 만든 현장이 한 개가 아니야. 여기도 내 현장, 저기도 내 현장. 그러면 나는 임시소방시설을 뭐 여러 개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나자고 시공을 그 수주를 땄는데 얘 때문에 돈이 더 까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임시소방시설을 각 층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각 층에다. 각 층에다 해야 돼요. 만약에 2000세대 아파트야. 2000세대 아파트. 2000세대 아파트에 각 층에 10동이 있어요. 10동. 얼마나 나올 거야 이거 설치하려면. 예를 생각해 보세요. 2000세대 아파트에 이게 25층짜리, 예를 들어 30층짜리 아파트가 10개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걸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얘기도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정한 어떤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제 문제고, 어쨌든 우리는 답안에다가 공사비도 넣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가 그 시공 현장에 선임이 이제 되게끔 법이 바뀌었죠. 선임이 돼야 됩니다. 시공 중에. 근데 그것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연면적이 한 15,000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상 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재 감시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법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접, 용단 작업할 때 화재 감시자 입회 하에 작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재 감시자가 혼자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용접을 여러 곳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건물이 다 올라가고 보통 그 층이 올라가는 거에 한 두세 개 층 밑에서 설비들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 올라가고 소방 전기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데 바닥 면적이 넓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용접, 저기도 용접, 저기도 용접 한단 말이에요. 화재 감시자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 못 해요. 여기 보고 있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보고 있다가 가야 돼.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예요. 혼자서 그 넓은 1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된다 해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면적이 크면은 그만큼 그 설비들이나 어떤 용접, 용단 작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좀 더 투입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 이거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가 이제 돈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에 전가되냐면 분양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ESS. 자, 이거는 이제 의무 설치하도록 공공기관에 의무 설치하도록 이게 2015, 16년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23년까지 마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기존의 건물도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됐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설치를 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설비 구성을 보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잘라서 ESS, 요게 ESS. 잘라가지고. 그래서 배터리에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고, 충방전은 이제 PCS가 관여를 하죠. 그다음에 BMS가 관리를 합니다. 감시를 통해서. EMS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얘랑 PMS랑 통신해서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해, 모자라, 더 발전하고, 그만 발전해, 여유가 충분해, 그러면 또 그만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얘예요. 배터리용 소화 장치.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끌 수 있는, 현재까지는 끌 수 있는 어떤 액티브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용 소화 장치라 해가지고 어쨌든 법에 들어왔어요. 화재안전 기준에. 그래서 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얘가 뭐냐 이거지. 자, 설치 대상은 자, 다 5개형이죠. 5개형. 그러니까 옥내형은 뭐예요? 옥내는 충분히 얘를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설치가 되겠죠. 뭐 스프링클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5개형 같은 경우는 어떤 소화 설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 어떻게 보면 간이 형태예요. 간이 형태의 소화 장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는 뭐 감지 장치, 제어 작동, 그다음에 소화 약제, 저장 용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거. 자동 소화 시스템. 자, 요게 배터리 렉이 하나, 둘, 셋, 8개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났다. 이 배터리 렉마다 감지기가 다 있습니다.
교차율 방식으로. 그래서 감지기 두 개가 동작을 해야 약재가 방사되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스계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여기로 이제 약재가 방출되는 거고. 근데 약재가 방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을 못했다? 그러면 예비 소화 용기를 이제 더 둬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소화 약재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이것도 이제 성능 인증 받은 약재를 써야겠죠. 실제로 테스트해서 이제 끌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 배터리 렉도 보면은 밀폐 공간이에요. 렉 자체가. 여러분들 그 방송 장비 렉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 방송 장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밀폐 공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도 그 렉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뿌려서 얘 가스계 주로 가스계나 냉각 효과가 좋은 뭐 강화액 이런 것도 이제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밀폐 공간에서 이 재발화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가스계는 냉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렉 자체가 만약에 파손됐다 하면 이 옆으로 연소 확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얘만 껐다고 하면 다행인데 못 껐다. 그러면 이제 연소 확대돼서 이 전체가 다 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 소화약재도 보면은 이 하나만 끌 수 있는 용량을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배터리에 타는 열 용량을 고려해서 이 약재량도 산정을 해야 돼요. 그 이상 해야 되겠죠, 그 이상. 아무리 물을 갖다 쏟아부어, 이게 뉴스 보면 알잖아요. 전기차, 분말 소약제로 안 꺼지잖아요. 뭐 몇 통을 썼는데도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밀폐 공간에서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을 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방어 구획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데 얘는 이제 국소 방출이란 말이에요. 국소 방출. 그러니까 연소 확대, 옆 렉으로 연소 확대됐을 경우는 전역 방출의 어떤 화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역 방출 방식의 소화 시스템 개발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운데 말은 쉽습니다. 전역 방출을 하자. 근데 이걸 끄기 위해서는 이 약재량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예요. 저도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뭐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충분히 끌 수 있는 약재를 저장하겠죠. 근데 문제는 연소 확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내화벽을 뭐 세울 수도 있죠. 패시브적으로. 뭐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여기에 적용해야 되죠. 발열되는 그 열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사항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이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자, 풀이의 열 전도. 뉴턴의 냉각 법칙. 기체 분자 운동론,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열 전도 법칙은 뭐 우리가 많이 봤죠. 요 벽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 화재가 났어요. 화재.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벽으로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고, 이 벽에서 외벽으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요 지점이다. 그러면 또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고. 이거는 이제 열 전도니까 요 벽에서의 열 전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벽에서 외벽으로의 열 전달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전도와 대류를 포함한, 뭐 이건 안 써도 돼요. 열 전도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번이죠, 2번. 뉴턴의 냉각 법칙. 요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뉴턴의 냉각법칙. 자, 개념을 보면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어떤 물체가 이제 온도가 변화해요. 주위 온도 차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A 물질과 B 물질이 있어요. 얘가 높고 얘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죠. 요 같아질 때까지. 그 온도 변화, 얘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물체,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죠. 고온의 물체가 온도가 낮아지는 이 변화는 이 온도 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는데 그냥 직선으로 쭉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적으로 낮아진다.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급격히 낮아지다가 나중엔 낮아지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지수 함수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게 빨리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내려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 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차. 온도차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수식으로 바꾸면 비례상수를 써가지고 바꿔준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물질과 요 물질의 이 중간에 대류에 의해서 온도가 변하죠. 위에는 열 전도라면 얘는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t분의 dt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의 감소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Q의 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대류에 의한 온도차에 의한 대류 열 전달 계수에 의한 열량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열량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냉각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온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 자, 위 식에서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한 항목을 나눈 거죠. 이 t의 항목, 그다음에 t의 항목이 아닌 항목. 이 로그 지수함수를 적분했을 때 로그로 변환됩니다. 로그로. 인테그럴 t-t 제분의 1 dt는 ln t-t0 이렇게 돼요. 적분을 하면. 얘는 적분하면 그냥 kt가 되는 거죠. k는 이제 얘는 요 상수가 아니잖아요. 얘가 인테그럴 k는 앞으로 뺄 수 있죠. dt는 kt의 c가 됩니다. 적분을. 그렇게 해서 변환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요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ln t-t0 플러스 c는 kt 플러스 c. 뭐 하나 생략해주고 양변을 자연로고 취하면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이렇게 넘어갈게요. 플러스 t죠. 이렇게 되겠죠. t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내려주는 거예요. 미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죠. 미수의 곱은 지수의 합. 이게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 요거를
얘가 C가 된 거예요.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T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변 온도죠. 얘는 뜨거운 물질. 뜨거운 물질이 요런 수식에 의해서 냉각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수식에 의해서. 자,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죠. 그러니까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상기체. 뭐 이렇게 5가지가 쭉 있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요거는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 해가지고,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 온도 압력이 같습니다. 온도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이 확산 속도는 이 분자량, 밀도, 요거에 비례하더라.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밀도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도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기체의 확산 속도는 같은 온도에서,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같아요. A물질이나 B물질이나.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종류와 관계없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가벼운 분자는 빨리 움직이고 무거운 분자는 느리게 움직인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분자 운동 에너지는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여기 보세요.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얘네들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분자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냐? 분자 자체의 크기는 너무 작아요. 응? 분자 자체의 크기는 너무 작아.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수소나 산소나, 수소는 1이고 산소는 8인데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수소의 원자분호가 제일 작은 거나 제일 큰 거나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야 니나 내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량하고 상관없는 거야. 온도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온도가 같대. 그럼 어때요? 분자 확산 속도는 같아져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지. 왜 다르냐? 분자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놈은 천천히 확산되고 빠른 놈은 빨리 확산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어떤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뜯어보면 어렵지가 않다.